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혜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의 진화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썰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인트로만 얘기하고 끝났는데요. 네, 그 이제 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좀 더 자세한 내용 네트워크에 대해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이 그림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 통신망이 쭉 깔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네트워크를 까는 측에서 시스코 같은 회사가 대부분의 부를 가져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위에서 나온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 부르고, 지금은 초기지만 탈중앙화 정신에 매료된 사람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모이고 있죠. 그 플랫폼 코인의 역할을 하는, 뭐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했지만 이더리움, 이오스, 3세대, 4세대 코인들이 나오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아직은 네트워크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TPS 뭐 비트코인은 뭐 7초 7TPS 7TPS고 이더리움이 10 정도 나온다고 15 뭐 많아야 100 나온다. 뭐 그 나온다고 하고, 뭐 이오스가 아직은 뭐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지만 10만 100만을 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시그래프나 이런 데서 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스피드가 좀 갖춰진다면 여기에서 또 서비스들이 꽃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가 이렇게 이전되는 형상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챈슬러 하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요 제2차 그 구제금융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P2P 간의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그 네트워크 하에서도 모든 합의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해킹의 위험성도 낮고, 이게 뭐 금융 거래에서 수수익대라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여러 이제 개선된 뭐 2세대,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이나 EVM이나 이런 게 들어간 이더리움도 나오고 또 3세대 이렇게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네트워크도 진화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가 진화되면서 블록체인에서도 프로토콜 가치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가 뭐 팹 프로토콜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팹 프로토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가치가 처음에 이제 웹 시절에는 뭐 통신 인프라도 있지만 기본적인 통신의 규약이 될 수 있는 TCP/IP 그런 그 핵심 어떤 통신 규약 위에서 서비스들이 꽃을 피웠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가 가지고 구글, 네이버,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다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의 부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가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약간 다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블록체인은 그 화폐를 다루다 보니까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 매개 수단, 가치 저장, 뭐 그다음에 그 지급 보증, 지급의 수단이란 그다음에 뭐 가치 지급 이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척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치 척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 교환의 그 매개거든요. 교환의 매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되더라도 그 화폐를 많이 써야지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밸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서는 그 프로토콜 레이어에 해당되는 어떤 그 플랫폼 코인이 역할이 점점 커지고 그 코인의 가치가 대부분의 그 밸류를 차지한다라고 그 조엘 모네그로 유니언스퀘어 벤처스에 있었던 조엘 모네그로가 팩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잘 지적했죠. 16년에 나왔는데 선풍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게 다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결국은 그 네트워크 하에서 꽃을 피우는 거는 서비스거든요. 사실 이더리움이 그 가장 성공한 뎁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가장 성공한 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핵심 하나가 뭐냐면,
ICO의 네. 성공적인 대비였다. 그렇죠. 플랫폼 역할을 네네네. 해줬다. 그러니까 ERC20 토큰이라는 거를 그걸 기반으로서 만들어 놓고 네,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창출해냈다. 그렇죠. 그게 이더리움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더리움 가지고 전송을 한다든지 속도도 느리고 가스비도 많이 들고 거기서 대 만들어봤자 그렇죠. 이거 가스비나 뭐 속도 여러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유일한 킬러 앱이 네. 우리가 얘기했듯이 크립토 키트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킬러라고도 얘기를 그렇죠. 저희가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거의 죽였어요. 그렇죠. 워낙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과도기인 것 같고 일단 좀 더 속도나 이런 것이 개선된 그 진정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온다면 네. 그 외에서 모든 왜냐면 그 블록체인 플랫폼끼리도 경쟁을 많이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이 마치 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생태계 초반을 상징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우리 맨날 얘기하는 이 뭐 광산업이 발전할 땐 그 옆에서 청바지를 팔아야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세상이 열리는 관점에서 보면 이더리움도 청바지 파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이더리움을 통해서 그전에는 못했거든.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몰랐는데 네. 그냥 코인을 쉽게 토큰을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네. 이더리움 해주니까 네. 이더리움을 통해서 ICO가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의 수요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비유하자면, 그래서 아까 그 청바지 사업자에 비유하자면, 그 광산에 그 안전하게 일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편한 작업복인 청바지를 주는데, 예전에 청바지 장사는 청바지만 주고 돈 좀 받고 끝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청바지를 주면서 야 네가 그래서 일 잘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정말 금광 캐내고 하면 1%는 놔줘 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팹 프로토콜이 된 이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게 결국은 이더리움이라는 게 화폐의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의 통화량이나 통용량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토큰 수합을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서비스들이 어쨌거나 큰 서비스가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큰 부가가치를 나오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 기본적인 프로토콜 레이어랑은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저희가 어제 테스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확 폭락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거에는 이오스의 영향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ICO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을 제공했는데 이오스가 이더리움으로 ICO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 수조 원이 모이다 네. 보니까 그 이더리움을 그 시장에서 던지면서 매도하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과 예전에도 말씀드렸거나 비슷하다니까. 중국이 막 성장하면서 계속 미국의 채권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을 그 이오스가 계속 ICO를 하면서 계속 이더리움을 모아줬잖아요. 근데 다 먹으라더니 자 이제 턴한다 그랬더니 와르르 시장이 약간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있다. 근데 저 재밌는 게 그 이더리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스비인데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스비가 다운돼서 개발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어제 테스 모임에 나오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하신 분이 계신데 의외로 개발 환경이 되게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이 그 지배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꽃을 피우는 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어떤 프로토콜의 가치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보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직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강하게 주장을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더리움 자체는 엄청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를 했고 지금으로서는 프로토콜의 대부분의 가치를 가져간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기조는 그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많은 플랫폼 코인을 역할하는 이오스나 뭐 아이콘도 그렇고 많은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그 자기 생태계로 들어와서 자기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기 코인으로 ICO 할 수 있도록 팹 프로토콜 전략을 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썼지만 과연 이런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팹 프로토콜 전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인터넷 시대처럼 초우량 서비스가 나와서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팹 프로토콜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후의 세상을. 그 이후의 세상을 네. 준비해야지 네. 어떤 시대를 앞서가고 네. 대부분의 밸류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그 블록체인의 어떤 네트워크의 진화, 진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